미디어제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 시간은요 미디어제트 인터뷰 시간인데 저희가 항상 인터뷰는 좀 불규칙적으로 방송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꼭 인터뷰를 해야 될 분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 방송을 만들고 또 송출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어제 갑자기 방송이 결정됐고요. 제가 오늘 초대 손님을 만난 지가 한 30분 정도 전에 만나서 지금 이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아주 멀리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한 한국 사람입니다. 고려문화원의 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상욱 원장님을 저희 인터뷰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때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오셨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카자흐스탄이란 나라가 대략 저쪽에 그 옛날 과거 실크로드 텐산 그 북로 쪽에 있는 나라라는 정도 알고, 굉장히 큰 나라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나라인지 잘 감이 오지 않거든요. 오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이제 비행 시간으로만 6시간 정도 네.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까지 직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네. 우리가 멀게 느낄 뿐이죠. 6시간이면 한 베트남 가는 정도 그렇죠. 거리 정도일 것 같아요. 정도. 네, 그 정도 거리일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귀국이 좀 오래간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한번 다녀오셨어요, 전에는? 예, 이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네. 사실 교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선이 취소되지 않아가지고요, 계속 운항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제가 한국을 또 작년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와서 2주 격리하고 뭐 이러면서 좀 네. 힘들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때는 격리 들어올 때 하시고 또 나가서 또 그 입국할 때 또 하시고 또 다 하셨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한국 들어올 때 이제 2주 격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코로나19 상황이 그쪽 팬데믹이 좀 카자흐스탄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제가 올 때 네. 마스크를 안 쓰고 오셔가지고 우리 코로나 경계심이 네. 한국보다는 많이 좀 그 해제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한국이 저 막바지에 막 이렇게 확진자가 많았었거든요. 예. 네. 지금 거의 다 그 종식이 된 상태인가요? 그렇죠. 거의 뭐 엔데믹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루에 일일 확진자가 몇 명? 네. 한 자릿수로 나오긴 합니다. 한 자릿수. 네. 네. 그런데 이제 카자흐스탄은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좀 심한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네, 팬데믹이 왔고, 예. 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었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백신 또 네. 이렇게 카자흐스탄은 어찌됐든 거의 엔데믹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겪을 만큼 겪어야지 끝나는 거고, 네. 인간이 그 뭐 종식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막 호언장담했지만은 네. 겪을 만큼 겪어야지만 끝나는 질병이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세계, 불가지의 세계, 극복하지 못하는 세계가 많다라는 걸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좀 이제 경력을 좀 이렇게 조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합뉴스의 통신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최근에도 그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에 대한 기사를 쓰신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게 있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건너가신 이유는 그 알마티 국립대학의 한국어과 교수로 네. 가셨는데, 그게 95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랑 이제 인연을 맺은 것은 95년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한서 수교하면서 네. 또 그 이전에 이미 이제 그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네. 또 우리 북방에 대한 또 대륙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한소 수교되면서 네. 소련 땅을 이제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 알마티에
알마티 국립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소련이 해체되어서 이제 카자흐스탄이 독립을 했는데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대학교 거기에 조선어과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네. 네,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북한에서 파견된 교수님들이 가르치셨죠. 그런데 95년에 여기 조선어과 교수 모집 공고가 나왔었어요. 그걸 보고 지원을 해서 네. 네, 저는 이제 좀 소련 땅을 밟고 싶은 그 욕망도 이루고 또 이 카자흐스탄이랑 또 우리 보리인들이랑 네.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어졌고요. 네. 그게 되어졌으니 그 땅을 갖고 그 뒤에 너무 좋아가지고 눌러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려인 뭐 3세, 4세가 아니라 네. 국내에서 태어나서 네. 고향이 어디신 거죠? 저는 경남 창원입니다. 네. 태어나서 대학교에서 그럼 전공을 국문학. 네. 그러니까 조선어과 교수가 되신 거는 국문학 전공을 해서 가게 되신 거라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궁금한 거 하나가 네. 이제 사실 그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네. 소련하면 좀 그 귀에 익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저희는 가끔도 실수해서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네. 세계 최대의 어떤 그 사회주의 국가였었고 네. 1991년도에 이제 소연방 해체가 되고 92년도에 독립국가연합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이제 막 나라들이 분리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카자흐스탄인데 네. 그 러시아도 있고 국방에 관심 있다 하더라도 또 뭐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굳이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알마티로 가시게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그때 갈 때만 하더라도 네. 소련의 해체를 현실 속에서는 소련의 해체되고 독립국가 연합을 하고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이제 독립국가 연합으로 네. 느슨한 형태의 연방 형태로 네.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냥 소련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미 해체되고 네. 이제 이미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는 다시 되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각국이 다 독립해서 각자의 국가가 되어버렸는데 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소련 마음속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현실에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자들한테도 좀 카자흐스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현재 솔직히 사랑합니다만은 네. 그때는 뭐 특정 카자흐스탄을 우리 남한의 27배 그리고 한반도의 14배 정도의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나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땅이 넓은데요. 지도를 펼쳐보시면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땅의 일부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저기 카스피해에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석유 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 가 보면은 그 볼가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거든요. 네. 이쪽은 아시아, 편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럽.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카자흐스탄 땅이 넓고요. 국토 일부가 유럽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큰 땅덩이를 가진 나라지만은 땅만 넓은 게 아니라 거기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네. 그래서 카스피해 석유, 가스 그리고 이 우라늄도 많잖아요. 우라늄도 많고. 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도 아주 비싸지 않습니까? 네. 뭐 니켈, 희귀금속을 비롯해서 정말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멘델레프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그게 다 있습니다. 네. 자원 부분입니다. 자원. 그렇게 이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카자흐스탄에는 바로 우리 고려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카자흐스탄은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고려인의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위상이 높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우리에 대한 이미지도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또
뭐, 고려인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고려인이 그 중앙아시아, 네. 카자흐스탄까지 흘러가게 된 역사는 참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역사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가게 된지. 일단 홍범도 장군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카자흐스탄을 얘기하면. 정말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 8월 15일 네. 그 홍범도 장군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 네. 순간이었고 우리나라 공군기가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고 또 우리 영공에 진입했을 때 네,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호위를 하고 네, 참 김여정 홍장군님의 이제 네. 그 조국의 귀환을 정말 우리 후배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영접을 하고 맞이했는데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네. 근데 홍범도 장군은 1937년에 연해주에서 계시다가 이제 강제주가 강제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살게 된 것은 사실 1937년 강제이주로 인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네. 그래서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사실 마음의 고향은 이제 중앙아시아 세월이 그만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네.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들은 뭐 아시다시피 조선 말부터 일제 시대가 시작되면서 삶이 이제 어려워지는 고향을 등지 또는 뭐 독립운동을 위해서 연해주로 많은 무국지사들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한 17만 5천 명 정도의 우리 동포 사회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해외 동포 사회 중에서 가장 민족적 역량이 강했던 곳 중에 하나고 네. 라고 말해서 또 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이제 이토히로 국리를 저격한 그러한 것도 실제로는 이제 연해주의 그 민족적 역량의 자연적인 발산의 한 연장선으로서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한마디로 말해서 연해주 동포 사회의 연장선 네. 뭐 그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937년도에 홍범도 장군이 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주를 당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뭐 책도 받고 또 TV에 들어갔지만은 고려극장에 그 경비원으로 그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또 그 세계대전 발발했을 때 또 참전을 요청했다가 고령 때문에 거절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읽은 어떤 전기에서는 또 사격수의 명수여서 70이 넘어서도 그 멀리 있는 동전을 맞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그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뭐 인지 또는 뭐 사회적 존경 그런 게 주로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강하게 남아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고려인 동포 사회의 일단 영웅이죠. 네. 그래서 러시아 말로는 나로드니 게로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 이렇게 네.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고려인 동포 사회에서 홍범도 장군의 위상은 뭐 아주 높고요. 예. 정신적 지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뿐 아니라 네. 우리 고려인 동포 사회에는 많은 당일 독립운동가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영화로도 국내에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병헌이 나왔던 그 뭐지 15만 원 탈취 사건 그 놈놈놈인가 놈놈놈. 예. 영화 제목이 놈놈놈인가 그럴 겁니다. 예. 놈놈 영화 있었습니다. 송강호, 예, 이병헌. 송강호 뭐 예. 거기 뭐 주인공 실제로 주인공 그 다시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뭐 최대립이나 이런 분들도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카자흐스탄에 살고 후손들이 지금 살고 계시고 네. 최재형 선생이라든지 또 뭐 많은 항일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최재형 선생은 예. 그 신안촌 학살 사건 때 사실은 그 네. 일본 군에 의해서 네. 그 연해주에 네. 돌아가셨는데 네. 최재형 선생의 그 자손들이 자손들 다 이렇게 네. 강제로 나가셔가지고 네. 중앙아시아에 살고 계시고 한 550분 정도 지금 살고 계시고 카자흐스탄에만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항일 독립운동가들 후손들이 또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또 아까 홍문호 장군의 그 명사수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홍문호 장군의 이제 이력을 우리 국민들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네. 그분 정말 호수였었습니까? 네, 삼포수였죠. 네. 호랑이 장군.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뭐 국내 일본이 우리를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그 1907년에 그 군대 예산을 하고 네. 또 포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총표수 온 거죠. 네, 네. 총표도 다 회수시키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홍문도 장군을 유시한 그 포수들이 거기에 항의를 하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본격적으로 홍문도 장군이 무장 항의 독립운동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네. 그걸 우리 교과서에서는 정미의병 뭐 이렇게 네. 정민연 1907년 정미의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그 고려인들의 동포 사회는 그런 분들이 홍문 장군을 유시한 그런 분들이 동포 사회의 무심점이 되고 형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고려인들은 모두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말해도 참 과언은 아닙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 전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네. 그 어떤 마을에 주둔을 했는데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그 마을에 있는 여인하고 이제 정분이 나서 바람을 피거든요. 근데 홍범도 장군이 그 부하를 사살을 하고 나서 3일 동안 밖에 안 나오고 울었다는. 맞습니다. 홍문도 장군이 요즘 말로 하면 현대식 군사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렇지만 그분이야말로 지휘관이나 네. 지휘관이나 네. 또는 모범 군인의 어떤 그런 네. 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일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게 그 부하에 대한 사랑, 네. 또 동료, 네. 동료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홍문도 장군이 사실 그 일자 무식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부터 다니지 못했습니다만 홍문도 장군이 그 지혜로움, 네. 현명함,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만 홍문도 장군이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굉장히 밟았다는 거죠. 그리고 소통할 줄 알았더라고요.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그 판단을 끝까지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야기를 듣고 유연함도 있고. 유연함도 있고 예. 의견을 수렴하고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이나 국제 정세를 굉장히 해박하셨다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국내에도 그게 좀 알려져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장님 그 경력 중에서 이제 아까 제가 연합뉴스 통신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홍범도 장군의 작년 8월 15일 귀국 과정을 네. 취재도 했고 또 국내 언론에도 그것들이 이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뭐 공개된 일화 아닌 얘기들 뭐 뒷얘기라든지 이런 거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현장에서 이제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홍범도 장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M이나 M사나 아니면 뭐 JTBC 이런 그냥 얘기해도 돼. 괜찮습니까? 네, M사는 MBC 되고. 예. 네. 뭐 거기 나갔던 영상들을 또 이제 제가 그때 찍고 글 기사도 보내고 뭐 네. 럽보도 하고 했는데 네. 그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네. 그 홍범도 장군이 정말 기골이 장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말 거의 190에 가까울 큰 장신이었고 그리고 뭐 사격의 달인이었고 이렇게 네. 알려져 있는데 네. 홍 장군님을 이제 군대를 유해 봉환하기로 결정이 되어지고 네. 실제로 우리 국군 유해 발굴단 네. 그리고 또 이 실제로 그 수습하시는 전문가들이 네. 오셔가지고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네. 우리 고려 동포들도 다 준비가 완료되고 네. 그런데 8월 10월 광복절 맞춰서 유해 봉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카자흐스탄 정부하고 다 협의가 완료되어져서 실제로 네.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발굴을 해야 되는데 14일 날 유해를 수습을 해서 그 이제 그 태극기 관포를 딱 네. 해서 15일 날 비행기 우리 국군 공군 특별기가 이륙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12일부터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허가를 다. 네. 근데 땅을 파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발굴단이 굉장히 이틀 동안
이제 2박 3일째 되는 날 나오긴 했는데 밥을 못 드셨어요. 홍문도 장군 위에 어렵게 이제 합의가 되어져서 194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시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유해가 다 많이 흘렸죠. 시간적으로 많이 예. 흘렸죠. 네. 그래가지고는 이틀 동안 긴장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해가 혹시 없는 게 아닐까라는 긴장감이 들어가지고 네. 그 발굴 그 팀들 식사도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그 장소가 최초 매장지였던 건가요? 아니면? 홍문도 장군은 1943년 10월 25일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복 2년을 앞두고 조금만 더 사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집 근처에 사실상 매장을 하셨어요. 그 매장됐던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원 묘지로 다시 한번 이장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홍문도 장군 묘소인 줄 알고 우리가 있었는데 안 나오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어쨌든 2m를 타고 내려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3일째 되는 날 흙을 이렇게 네? 그죠? 백해장골이라고 그러는데 네. 허벅지표 네. 그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직감을 했대요. 이것은 이 홍문도 장군이 아닐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건강하고 큰 백해장골 허벅지뼈 이거를 그 수많은 6.25 뭐 이렇게 한국 전쟁에 그 유해 발굴도 많이 풍부한 경험이 있는데 네네. 그분이 한눈에 홍문도 장군임을 알아봤다고 하면서 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틀 동안 그렇게 파도 뭔가 아무도 안 그러니까 너무 깊이 이렇게 네. 매장을 하셔가지고 그만큼 깊이 내려갔던 거고 네. 마지막 순간에 3일째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좀 한 마음 졸이게 했던 그 과정도 있었고요. 네.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95년도에 교수로 가셨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예. 거기에는 뭐 이 남북 중에서 네. 카자흐스탄이 그 독립 초창기에는 북한과 관계가 더 가까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회주의 국가가 있었기도 네. 하고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연고를 따지면 사실은 갑산에서 활동을 했고 고향은 제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평양이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북한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가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95년부터 작년까지의 과정 속에서 네. 이거를 가지고 서로 남북이 밀고 당기는 일이 없었는가 궁금했고 특히나 작년에 모셔올 때 제가 뉴스 보도나 이런 거로는 북에서 큰 반발이라는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홍 연구님은 참 정말 많이 애를 태우게 만들으셨어요. 왜냐하면 네. 그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역사 바로 세우게 하면서 그때 예. 해외에 있는 독립투사들의 유해를 국내로 동원하는 사업이 강력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네,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 중앙청, 네, 첨탑도 잘라내고 네. 그 사회적 분위기, 국민적 지지 그에 힘입어서 강력하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국무부 장군 유해가 국내로 동원되는 걸로 결정됐고, 그러니까 다음 그 당시에 네네. 95년도 제가 95년도에 이제 카타르 처음 갔는데 네. 결정이 되어져서 다음 달이면 한국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때 공도 장군 묘소에 가서 참배도 하고 했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마지막이니까 그 참배하고 마지막 제사를 지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북에서 반대를 했군요. 반대했죠. 네. 그래서 서울에서 이것을 홍문 장군 유해를 서울로 모셔갈 명분이 없지 않냐.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네. 당연히 평양으로 모셔야지. 그래서 북에서 평양으로 모셔가겠다라고 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 고려인 동포 사회가 다시 한번 이제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 그렇지,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평양으로 가야 되는구나. 고려인들은 남과 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 네. 입장에서는 그냥 예. 그냥 조국이다. 조국. 네. 네. 그렇지 서울보다는 평양이
그래 고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분위기가 또 이렇게 평양으로 가는 걸로 분위기가 싹. 근데 우리 그때 당시 민정부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런데 서울로 갈 것인가 평양으로 갈 것인가 우리 동포 사회가 경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게 95년도에. 네.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때 카자흐스탄 가서 이제 참배도 하고 마지막 제사라고 지냈는데 그렇게 경론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은 서울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연해주로 그냥 보내드리자. 우리 부모도 연해주에서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왔기 때문에 연해주로 보내드리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엉뚱하게 연해주로 갈 뻔했던 거죠. 그러다가 다행히 동포사에 이제 그 동포 지도자들이 이제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자 대신에 그 묘역을 잘 꾸미자라고 이제 기록이 났고 그래서 그냥 95년에 사실 유해 봉안이 될 뻔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그 뒤에도 몇 번이나 유해 봉안 작업이 사실 계속 시도되어졌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계속 시도되어졌다가 그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그 불씨를 지피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네. 북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표현은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예. 알려지지 않고 표현되지 네. 않았습니다만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뭐였냐면요. 네. 우리 동포들이 홍문호 장군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독립유공자를 이제 유해를 모셔가 버리면 우리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정신적 지주였는데 네. 모셔가 버리면 우리는 그럼 뭐가 남느냐.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네. 우리의 민족적인 영웅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인 동포 사회에서 시간이 이제 그동안에 그러면서 고려인 동포 사회에서 일단 홍문호 장군을 보내려는 마음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었어요. 네. 오히려 그게 큰 장애물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불씨를 지피고 고려인들 만나고 동포들에게 진정성을 설명해 드리고 하면서 그게 이루어졌고 카자흐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작년에 비로소 이제 국내 유해 봉안이 된 거예요. 그때 현장 취재했던 그러면 그 알마티에서 출발한 건가요? 그 선생의 유해가 장군의 유해가? 아니 거즈로드 현장에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성남 비행장에서 네. 공군 특별기가 이제 이륙을 해서 바로 거즈로드로 바로 다이렉트로 날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지도를 보면 네.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알마티는 굉장히 남쪽에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런 도시고 네. 가장 큰 도시죠, 사실 카자흐스탄에서죠. 최대 도시. 근데 수도는 아니고 네. 예, 수도는 옛날에는 아스타나였는데 그 초대 대통령이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지금은 누르술탄. 네, 수도가 있고 그러면 그 장군님의 유해가 있던 지역은 어디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홍문호 장군은 그 거즈로르다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네. 그게 어디냐면은 네. 천산산맥, 네. 천산산맥에서 눈동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시르다리아 강을 이룹니다. 그 시르다리아 강은 서쪽으로 흘러서 서쪽으로 예, 흘러서 아랄해까지 아랄해 네. 기억나시죠? 네. 아랄해까지 네. 흘러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 아랄해 아랄해로 들어가기 조금 전에 거즈로르다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그 도시에 홍문호 장군이 강제이주를 다녔고 네. 또 그 당시에 네. 1937년도에 우리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이 또 거즈로르다. 그렇죠. 왜냐면 그 시르다리아 강물을 땡겨가지고 네. 고려인들이 거기 벼농사를 지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즈로르다를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거즈로르다를 가시면 네.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졌는데 거즈로르다를 가시면 네. 이 도시 상징탑이 있잖아요. 네. 공항에 내려서 네. 도시로 진입하면 시내에 들어가기 직전에 상징탑이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벼이삭이 있어요. 벼이삭이. 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허벌판, 그 반사막 또는 초원 그 허벌판에 벼이삭이 그 도시의 상징탑에 있다라는 게 납득이 안 가시죠. 그럼 우리 농사를 우리처럼 그러니까 물을 가둬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가요? 그렇죠. 똑같은 고려인들이 네. 37년 강제유를 당해서 네.
그 시리다리아 강물을 땡겨서 광개수로를 만들어서 논을 만들고 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거기는 그냥 예.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그냥 초원 스텝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초원 스텝. 수천 년 동안 널널한 모습이었는데 우리 고려인들이 이제 피와 땀으로 강물을 땡겨서 논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은 8월 말 되면 그게 이미 수확을 시작하거든요. 8월 말 되면. 기온이 되게 춥지 않나요? 일교차가 좀 심합니다. 대륙성 기후니까. 네네. 유라시아 대륙 네. 한복판이라 대륙성 기후라서 거기는 우리보다 조금 더 조생종, 성장 과정이 조금 더 짧은 네네. 벽식을 계속 개량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8월 말 되면 이제 9월 초에 수확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장관입니다. 끊임없이 펼쳐진 그 황금물개, 네. 베이삭이 지평선 저 끝까지 논이거든요. 어쨌든 그 논을 우리 고려인들이 만들었고, 네. 그래서 거즈로르다는 우리 고려인들에 의해서 벼농사 곡창지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네. 상식탑에 가면 벼이삭이 네. 있습니다. 그런 곳이 거즈로르다고요. 네. 거기에는 고려인들의 흔적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홍금도 장군 그 묘소 뿐 아니라 네. 고려인들이 실제로 많이 살았고, 또 연해주에 있던 우리 고려사범학교, 고려사범대학, 그 다음에 그 고려극장의 전신이었던 그 조선극장, 극장이 또 고려극장인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 운동에서 그 우리 동포들이 발행했던 그 신문, 레닌 기치인가요? 그게? 예, 그때는 처음에는 선봉신문이라는 네. 이름으로 발행되다가 예. 거즈로르다로 이제 편집국 이사 와서 신문사가 이사 와서 레닌 기차 이름으로 쭉 발행이 돼서. 네. 그래서 거즈로르다는 우리 고려인들의 정신적인 또 고향이기도 해요. 모든 교육, 문화, 언론 단체가 그쪽으로 다 네. 이주를 했거든요. 그런 도시가 거즈로르다고요. 네. 이제 카자흐탄이라는 지도를 펼쳐놓으면 저 서쪽에 있는 아라레 근처에 있는 도시이긴 한데 고려인들의 숨결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가보시면 홍범도 거리라고 다 있습니다. 홍범도 거리. 예. 네. 홍범도 거리. 왜냐면은 홍범도 장군은 우리 고려인들의 또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영웅을 떠나서 그들에게도 역사적 인물로. 역사적 인물로 네. 각인이 되어 있는 건가요? 각인이 되어 있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네. 거즈로르다 시내에 가면은, 거즈로르다 역 바로 그 뒤에 가면은 홍범도 거리가 쫙 나옵니다. 홍범도 울리자 홍범도 탁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건물에 네. 홍범도 장군의 그 부조 조각 돌에서 조각되어서 네. 네. 붙어져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예. 쌀은 그렇게만 농사 짓는데 네. 밥맛은 한국 밥하고 어떤가? 밥을 지었을 때. 예. 똑같습니다. 이 벽시가 네. 벽시를 당연히 우리 한반도에서 벽시를 가지고 두만강 건너서 연해주로 갔죠. 예. 그러니까 그 연해주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 벽시를 네. 그대로 또 가져갔으니까. 가져갔죠. 예. 그래서 우리랑 다른 쌀이 아닐까 싶은데, 네. 딱 가자선 오셔가지고 한번 쌀 드셔보세요. 한번. 오, 이거 완전히.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경조쌀, 경조미도 농사 짓고요. 경점이라는 건 좀 처음 들어보는 경조쌀. 네. 어쨌든 네. 쌀이 찰지고 밥맛이 참 좋습니다. 네. 그 밥맛 한번 보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 일부 끝으로 그 거즈로다? 거즈로르다. 네. 네. 발음을 잘.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장군의 회를 비행기에 태워서 네. 예, 이렇게 이륙할 때 그 때까지 지켜보신 거잖아요, 죠? 네. 그때 어떤 뭐 기분, 감동 그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거즈로르다 주립병원, 국립주립병원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를 네. 대관에다가 다시 옮기고 그 이제 태극기로 이제 그 관을 이렇게 그러니까 화장이라는 거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체로. 유해 수습한 예. 걸 그대로 관포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럼 그 유해도 직접 보셨나요? 그럼요. 어. 직접 봤죠. 네. 직접 봤고 이제 재밌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홍문도 장군의 유해 국내 동안을 사실상 우리나라 KBS 같은 경우에는 네. 다큐로 만들려고 그 전에 네. 이미 촬영을 한 99% 다 했던 겁니다. 네. 근데 마지막 이제 유해 봉환되는 그 장면이 없으니까 거기는 다큐팀이 따로 가서 이제 영상 작업을 했는데 발굴하는 걸 이틀 내내 거기서 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네. 발굴되는 그 순간을 이제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네. 그런데 파도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잠시 좀 쉬었다 올게요. 잠시 쉬는 그 사이에 KBS가 쉬러 간 사이에. 쉬러 간 사이에 네. 저는 이제 그 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고는 네. 탁 둘러보고 이제 딱 그 순간에 딱 나왔어요. 아. 근데 이제 홍문도 장군의 유해임이 확인되는 그 순간에는 이제 그걸 딱 봉인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유해 발굴자는 집단이 네. 있는데 카메라도 네.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최대 예우를 갖춰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한 15분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오니까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 그렇게 뻗치기를 해서 엄청 혼났을 것 엄청 같은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네.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홍문도 장군 이제 그 이제 수습이 되어졌고 그런데 태극기로 간포 사업이 이루어져서 15일 날 아침에 네. 그 거즈로다 공항에서 이제 그 유해 봉환 현지에서 유해 봉환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국군 의장대가 특별기에서 쫙 내려와서 홍문도 장군의 유해를 카자흐스탄 그 의장대로부터 인순계를 받는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 광경을 뭐 사진도 찍고 영상도 네, 찍어놓은 사진도 찍고 영상으로도 또 담고 네. 정말 바빴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글기사로도 남기고 했는데 정말 최고의 예우로 네. 그 홍문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 의장대가 이렇게 탁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게 참 멋졌고요. 네. 그래서 우리 공군특별기로 유해가 들어가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가 떠나는 것을 좀 절반은 아쉬워하고 절반은 좀 비행기를 손을 흔들고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네. 근데 비행기가 안 가는 거예요. 네? 비행기가. 네. 우리 이 비행기가 이제 그 특별기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동해 주기장에서 활주로 네. 들어가서 그냥 이륙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 손을 흔들었는데 비행기 이렇게 해서 활주로에서 이륙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때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이륙을 안 하지? 왜 이륙을 안 하고 비행기에서 대기하고 있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95년도에 갈 뻔했는데 네. 또 이렇게 또 못 네. 갔죠. 그 뒤에도 수차례 유해 봉환식도가 있었는데 못 갔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미 다 완료된 듯 했습니다만 또 코로나나 여러 기타 등등 이유로 또 못 가고 이제는 비행기 이륙만 하면 되는데 그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홍문도 장군이 한국 가는 길이 고향 조국 산천으로 고국 산천으로 돌아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하냐? 왜 저 또 비행기가 왜 안 뜨나? 정말 마음을 만족했습니다.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이 착륙하는 비행기 한 대가 네. 착륙 뭐 이게 금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그 관제탑에서. 예, 네. 관제탑에서 예. 착륙 금품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비행기 터키에서 온 비행기였는데 네. 그 비행기 착륙 기다리느라고 네. 비행기가 이륙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특별히가 이륙하고 이게 네. 참 해수도 될 뻔했는데 네. 관제탑에서 이 착륙 금품을 먼저 네. 했던 거예요. 우리 비행기가 못 뜨고 있었던 거지. 음. 아무 문제는 그게 한 없었어요. 몇 분 정도 들어갔어요? 그게 한 15분? 20분? 네. 15분 정도? 그리고 얼마나 별생활 다 하셨겠네요. 내가 타는지 네. 그래가지고 왜 비행기가 안 되는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사히 이륙을 하고 그들로다 그 상공을 세 바퀴 선의 비행을 하고 꿈에도 그리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셨죠.